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소리가 혹시 들리시면 손으로 좀 사인을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려운 용어는 아니실 텐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주로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이미 이제 진행하셨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처에서 프로포절 작성에 관한 걸 갑자기 좀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요 내용들을 조금 또 잘 숙지를 해 두시면 복지사로서 갖추셔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이나 또 필요한 그런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또 시험을 앞두고 있고 분주한 또 11월 말, 12월 초를 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장 이제 이 오늘 제가 드릴 이 강의에 가장 유사한 교과목을 연결을 좀 시켜 보라고 한다면은 가장 유사한 과목은 이 내용을 한 학기 정도로 풀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과목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 과목에 한 학기 정도 배우게 될 내용을 실제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작성해 보는 부분을 좀 축약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수업과는 달리 실제로 이 후원금을 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곳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본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하시고 또 어떤 점들을 조금 부각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팁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계획이라고 적어 두었지만은 프로포절이라고 적혀 있죠. 결혼하실 때 받으시는 게 뭐죠?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음소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프로포즈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저는 기억이 잘 없어요. 저희 남편의 주장은 그 프로포즈 잘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잘 산다. 하는데 언제 저에게 제안을 했고 제가 어느새 결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프로포즈처럼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건 제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계획서를 제안받은 사람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수많은 종류의 제안서들 중에 우리 기관에서 이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출한 제안서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이 제안한 제안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심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좀 새겨 두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복지관에 근무를 하게 되신다고 했을 때 우리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고 또 지원을 해 주는 쪽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제안에 설득을 당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거죠. 그 선정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작성자가 하셔야 되는 일은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내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제안서에 설득을 당해서 나에게 후원금을 줄 것인가,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복지사로 근무를 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많은 후배들이나 학생들이 프로포절을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당신이 작성하신 이 제안서를 당신이 심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제안서에 심사위원들이 설득을 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제안서를 보고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쓰는 거지만 계속해서 그걸 방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첫 내용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포절의 개념은 뭐 우리나라식의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그 제안서는 어떤 형태로 제출하냐면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말 그대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서 제안서로 제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제 뭐가 있냐면 내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려고 하면 나의 제안서가 특징도 있어야 되겠지만 필요성도 공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제안서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에서 그 모든 자료들에 설득이 되어져야 되겠죠. 차차 인제 보완을 해서 쪼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든지 여러 곳에서 "후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제안서를 좀 내 봐라."라고 하는 일정에 대한 공지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인제 설득을 좀 잘 시키시려고 하면 내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 내에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시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기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잘 기록하셨는데 이미 다른 기관에서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참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표절이 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참신하고 또 효과적인 사업들을 제안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제 학생들이 가장 놓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용두삼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첫 시작은 거대하게 출발하셨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마무리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인제 무슨 능력이 부족하신 거냐면 현실 감각이 부족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대하게 크게 그렇게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실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등록되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가받은 곳이라서 기관에 대한 신뢰성은 갖추고 있겠지만 심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백만 원이 됐든 뭐 천만 원이 됐든 사업비를 주는 곳인데 기관이 좀 신뢰하지 못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정받지 못한 기관이다.'라고 하면 사업비를 주는 입장에서는 선뜻 입금해 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기관이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그동안 이 사업을 우리가 오늘은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그동안 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사업들을 쭉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관의 신뢰성을 제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사회복지 현장에 평가를 가 보면은요. 복지사님들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수님, 너무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평가자들이 오시면 서류를 달라는 거예요, 자꾸 기록해 놓은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록하다 보면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해 주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3년 분량, 5년 분량 이걸 평가하려고 하면 결국 평가자 입장에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록해 놓은 자료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정말 어 제가 피땀 흘려서 클라이언트들을 케어했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 점수를 드릴 수 있는 게 되지를 못하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한 것과 '내가 한 서비스를 어떻게 기록물로 남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의 딜레마, 또 시간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기록을 하시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갖춰 나가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결국 심사자도요. 얼마나 기록을 신뢰성 있게 한 자료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냐 맞지 않냐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알 만한 기업처의 복지재단 쪽에 근무를 하신다고 쳐 봅시다. 그리고 국 전국적으로 한 뭐 2,000 건, 3,000 건의 제안서가 들어왔다. "내가 이 복지재단의 이 담당자다.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제안서를 선택하시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좀 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기록이 꼼꼼하고 기록이 구체적이고 기록이 현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되어질 겁니다. 상대평가거든요. 나도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복지관에서 제안하신 분이 훨씬 잘 쓰셨으면은 그 제안서가 선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인제 그 제안서가 선택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 적힌 글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질문이 안 나와요. 글이 잘 적혀지면 그 적혀진 글 안에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제안서가 굉장히 좀 허접하게 기록이 됐다거나 논리성이 없다거나 이러면은 심사위원 입장에서 '누가 대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그 질문들이 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프로포저를 작성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의 나무라고 하는 것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큰 전지에다가 포스트잇을 그냥 붙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복지관의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다투고 있는지, 교통 주차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지 이런 그 자유롭게 생각되는 문제들을 적어 둡니다. 쭉 이렇게 그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하시고 그중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실행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제안서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구분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인제 추려진 내용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작성을 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안서를 써 내려가다 보면은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 사항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뒤에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뭐 나무에 열매를 달듯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 놓고 쭉 그 적힌 것들을 한번 곰곰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 '아 이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네.' 그러면 그 열매는 떼내는 거예요. 포스트잇에 써서 붙여 놓으셨다가 '아 이거는 제안서에 쓰지 말자.' 그리고 '아 이거는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도 부족하고 올해는 이 사업은 너무 좀 방대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러면 제안을 해 두고 사업비를 지원받아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아직은 우리의 그릇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또 떼어냅니다. 그러면 남겨진 열매들 중에서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프로포저를 작성할 것인가, 그런 것들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 제안서는요, 내가 기록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는 클라이언트 한 명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이 사업의 혜택을 볼 클라이언트들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10 명이나 20명 정도는 모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명의 클라이언트를 두고 예를 들어서 삼성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한 명을 두고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주 지정 기탁금이 아니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쓰게 될 때는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여기에 와서 이 서비스에 참여할 대상들이 그룹으로 집단으로 이들을 모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쓰려고 하는 사업 계획서, 이 프로포절이 지역 사회 문제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사업으로 결국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인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각 그 세대의 사업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 쪽하고 나중에 인제 가족복지 쪽하고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복지관이 속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벌써 제가 한 20년 전에 근무를 했으니깐요, 대학에 오기 전에.
그때 인제 우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그 상담 센터들, 요즘에는 상담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기관에 장애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장애 아동들을 볼 때마다 이 장애 아이들도 필요한 게 많지만 저희들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부모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의 심리 사회적인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러나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전문가를 어 모셔와야 되죠. 그분들 모시고 오면 자원봉사를 해 주지 않는 선에서는 저희가 상담료가 나가야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음료수라도 좀 사 두어야 되죠. 그리고 장소가 상담할 만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면 조용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대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돈이에요, 시작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자, 우리 기관에 장애 아동의 인원이 이만큼 있고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비가 나오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 부모님들이 평생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 하니 우리 복지관에서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프로포절 제안을 해 보자. 제안서를 내서 지원금을 한번 받아 보자. 이렇게 해서 인제 제안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 기관에서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 "너희는 종합복지관이지 않냐? 종합복지관에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냐? 그 상담은 상담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장애 아동들이면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담 프로그램 하는 거 있을 거다. 반드시 너희들이 해야 되는 당위성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면은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에서는 돈을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꼭 필요하고 '아 이 기관에서 하면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사업비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제안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하. 이 설명이 빠졌구나. 우리 기관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안에 상담을 지원해 줄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한번 떨어지면요, 다시 기회를 바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다음 해에 자, 사업의 당위성은 충분한데 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 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대한 설명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었고 어 이렇게 쪼끔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만 해도 상담소들이 별로 와서 있는 곳이 아니었던 곳들이어서 자, 우리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긴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설명을 적었더니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800만 원인지 900만 원인지를 지원받아서 이 아이들과 부모님, 특히나 이 어머니들이 장애 아동을 출산하셨다라고 하는 그 출생의 시기부터 삶의 그 고통, 뭐 고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삶의 그 무거운 숙제가 인제 시작이 되시는 거고 본인의 죄책감과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눌려지면서 이 아이들을 7 년, 8 년, 9 년, 10년 키우시면서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심신이 지쳐 있으신 정도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여행도 보내 드리고 그리고 잠시 동안이지만 상담을 지원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힘을 파워를 얻어서 그 파워를 얻으시면은 결국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이들에게 에너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 작성하는 이 사업 제안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반드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쪽 입장에서 "너희 기관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도 이건 요즘에 국가에서 지원이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뭘까? 이것을 본격적인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돈을 제공해 주는 기관을 좀 아셔야 돼요. 가장 많이 이제 지원해 주고 대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공동모금회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한 번 정도 배지 같은 거 아마 여러분들 한번 달아 보셨던 기억도 있으실 텐데요. 그 공동모금회는 이름이 왜 공동모금회냐면 공동으로 모금을 거쳐서 재원을 확보해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간에 몇십억이 모이게 된다. 그럼 그것을 분산해서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그걸 배분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배분해 줄 때 기준 없이 배분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분해 줄 때 바로 기준이 제안서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제안서가 심사위원들을 설득시켜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설득시켜 낼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기관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셔야지만 우리 기관의 통장에 사업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얼마나 인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하실 것인가. 근데 여기 보면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 지원처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성복지재단에서도 1980 년대 후반부터 복지재단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삼성 같은 데는 지원해 주면은 지원 비용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보다는. 공동모금회는 십시일반 우리 국민들이 10,000원도 내시고 20,000원도 내시고 이렇게 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성복지재단은 인제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니까 많이 해 주는 곳은 뭐 연간에 3,000도 막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삼성복지재단에 한때 유행이 있었어요. 지원처에 대한 저희가 인제 정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동 사업은 좀 잘 지원해 주더라."라고 하는 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기업처지 않습니까? 근데 복지 쪽에 돈을 지원해 준다 해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냐? 우리 삼성이 지원했던 아이들이 자라면 누가 되는 거죠? 삼성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보다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좀 잘해 준다라고 하는 공공연한 어떤 소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처가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잘 선택해 주는 대상을 가지고 지원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인제 뭐 몇 가지 지원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동안 선정됐던 사업들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면 대상, 연령대, 그리고 어떤 사업, 요즘에는 어떤 사업을 좀 잘 선정해 주더라. 제목은 좀 어떻게 해 주는 게 잘 선정되더라. 이런 그 자료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성공 전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제가 쪼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안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면서 제안서 작성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프로포즈를 제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기관에 가장 많이 선정을 해 주고 가장 1 순위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바로 사랑의 열매. 지금은 이제 사랑의 열매로 홈페이지를 어 작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용어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이제 형태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사업 중에 사업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 2022년 기준에 여러분들처럼 제안서를 제출하셔서 신청했던 사업 중에 지원해 줬던 금액이 148 억을 지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획 사업 같은 것은 뭐 일반적인 제안 사업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특별하게 기획을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요 신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해 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지사가 되신다면 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든 노인 관련 쪽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시든 후원금으로 우리는 결국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 예산도 들어오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멋지게 쓰셨다. 그럼 '나는 어디에다 제출을 해 봐야 되느냐?' 제일 대표적인 곳이 사랑의 열매다. 공동 모금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의 또 유명한 재단들이 삼성복지재단,
아산복지재단. 여기 제가 다 인제 설명을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탁 떠올리시면 알 만한 뭐 한화라든지 이런 그 대기업들, 이런 곳들은 대부분 복지재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후원해 주기도 하지만 1 년에 한 번 정도 제안서를 받아요. 그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 해에 1 년간, 보통 1 년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을 여러분들이 인제 제출을 하시려고 할 때에 이렇게 프로포절을 제출할 수 있는 곳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그 제안했던 곳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쪼끔 더 선호하면서 잘 뽑아 주는가, 선택해 주는가, 이것도 인제 여러분들이 쪼끔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요, 모든 그 복지재단이나 또는 그 여러분들의 제안서를 받는 기관들을 다 설명드리긴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곳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아마 쓰시게 될 곳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심사 기준과 제안서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줄었는데, 제가 20년 전, 뭐 20년 더 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일 바자회, 뭐 어떤 땡땡 복지관과 함께하는 일일 호프, 연말에 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일 바자회, 그런 거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선자 선생 얼마 티켓 팔고 와." 바자회를 해야 되니깐요. 그럼 인제 가장 손쉽게 파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족들, 친구들. 그래서 연간에 참 미안하지만 억지로 인제 하는 거죠, 저한테 할당된 부분을. 다시 말해서 나가서 후원금을 벌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 20년 30 년이라는 시간들이 좀 지나면서 과거에는 이런 식의 후원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병원이나 이런 곳에 무작정 찾아가서 후원 용지 내밀고 "아유 좀 저희 복지관에 후원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요, 만 원도 써 주시고 이렇게 그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용지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근데 요즘에 어디 뭐 회사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쫙 막혀 가지고 신분이 확인 안 되면 열어 주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그 후원금을 모집해 온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은 여전히 후원금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면 후원금은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냐? 바로 이 제안서 작성하시는 것이 세련되게, 내가 손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멋지게, 그리고 목돈을 받아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저희 동기들도요, 이 후원금 받아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는 복지사를 못 하겠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아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안서 작성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성하시는 좀 어렵지만 백 몇백 단위에서 몇천 단위까지 후원금을 탁 받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라이언트들에게 풍성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그 제안서 작성을 노리셔야 돼요. 그리고 제안서 작성을 잘하시는 능력을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요, 제안서를 굉장히 잘 쓰셔서 막 16억, 20억의 신화를 창출하신 복지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 기관에 있으면서 이 복지사님 때문에 몇 년 동안 몇 억씩이 막 후원이 들어오는 거죠, 뭘 통해서. 제안서를 잘 쓰셔 가지고. 굉장히 실력인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요,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딱 내시면 이런 부분을 심사합니다. 사업은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기관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케이크를 집에서 만들겠다.'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케이크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데 "케이크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달리 말한다면은 사업을 못 하겠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 그거는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의 신뢰성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예산의 합리성. 예산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산 짜실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9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청했다. 그냥 뭉뚱그려서 지원금 9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무도 선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900만 원에 대한 항목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항목에 뭐 A4 용지를 10 박스 사겠다. 그럼 한 박스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금액들이 다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장 조사를 하셔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의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프로포절 안에는 요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가 딱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이 이런 그 법인이고 우리 기관은 1900 뭐 70 년대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뭐 이런 등등의 연역, 조직표,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우리 기관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제안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를 여러분들 한 번도 이제 접해 보신 분도 있고 아직 그 서류가 어떻게 생겼나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 교수님들에게 보고서 내실 때도 제일 첫 페이지나 제일 위에 적히시는 게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 그것처럼 제안서에도 사업 제목이 제일 먼저 작성이 됩니다. 근데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제목을 탁 적으면 '아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저 제목에 적혀져 있는 저 내용은 내가 확실하게 익혀야 되겠다.' 제목이 달리 말하면 제목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다음 페이지부터 읽어 나갈 내용에 대한 축약이에요, 제목이. 그래서 굉장히 이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선하고 딱 읽었을 때 '뭘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 이게 심사위원들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제목을 적어 뒀는데 물론 뒤에 읽어 보면 되죠, 뒷페이지 넘겨서. 그러나 여러분들 한 수천 건 제안서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심사자예요. 몇 시간 안에 심사를 해야 된다면은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일일이 2 페이지 3 페이지 넘겨서 못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심사위원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제목 보고 몇 개 글러 버려요. 몇 개 그냥 탈락시켜 버립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뒷페이지까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서의 사업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은 제목을 적고 부제목을 또 붙여서 기록을 하시게 되는데 제목이 간단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제목 안에 충분히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요즘에 트렌드가 될 만한 용어들을 좀 써 보시면 좋다. 제가 한참 20년 전쯤에 복지사로 활동할 때는 유행했던 단어가 뭐였냐면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유행을 했었어요. 요즘엔 좀 안 쓰죠. 어 요즘에는 뭐 AI라든지 뭐 챗 어 뭐 이런 챗GPT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면서 제안서들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갖추어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제목을 딱 적어 놨을 때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대상이 적혀야 돼요. 아동이면 아동, 빈곤 아동이면 빈곤 아동, 장애 아동이면 장애 아동 또는 뭐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대상이 딱 적히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대상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게 대략 나와 줘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죠? 뭘 달성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의 소외감을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목적이죠. 목적이 뭐예요? 소외감 해소. 자, 독거노인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그런 방법은 뭘 쓰겠다는 거예요? 1대1 독거노인 상담 프로그램을 하겠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려운 내용 있어요? 대상 나왔죠? 독거노인. 목적 뭐예요? 소외감 해소. 무슨 방법 쓰겠다는 거예요? 상담 프로그램.
그것도 1대1에 또는 뭐 개별 맞춤식 상담 지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뒤에 인제 사업이 얼마나 잘 기록됐느냐 이걸 떠나서 제목을 딱 보면 심사위원이 '아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인제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그래요. 보고서를 쓰신다거나 보통 보고서는 이제 제목이 좀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프로포절을 한번 작성해 보라고는 과제를 내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대상, 방법, 최종적으로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 이게 제목 안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사진 교육을 시키겠대요. 사진 찍는 거. 요즘에 뭐 사진 못 찍는 사람 없는데 사진을 찍겠다는 겁니다. 사진 교육을 진행하겠다.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프로그램 나왔죠. 근데 누구냐?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사진 찍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뭘 하려고? 발달 장애 아동들의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주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부제목으로 뭐라고 작성을 해 두었냐면은 "우리가 바라본 세상." 여러분들 이제 발달 장애는 특성을 좀 아시죠? 예 지적인 부분들이 좀 낮고 이런 분인데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전화기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방법 그리고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법들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했던 기관은요. 이렇게 촬영했던 것을 가지고 작품으로 다 뽑아 가지고 사진 전시회를 나중에는 열었어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이 찍은 사진이라는 건 그림처럼 자기 표현이지 않습니까? 꽃을 찍든 뭐 하늘을 찍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찍었던 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비장애인들도 전시회를 보러 갔고 이 발달 장애 아동들의 부모님들도 와서 보시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본인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이 자기 표현력들을 많이 좀 익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여기 보시면 발달 장애 아동 대상 명확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력을 높여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비장애인들이 좀 또 거부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장애 외형적인 것들만 보면서. 그러면은 인제 사회화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우리가 그 표현력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쓰는 도구는 뭐냐? 사진 교육을 시켜 주겠다는 걸로 제안을 했고 선정이 돼서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좀 애매하게 적어 둔 사업이 있어요. 넘어가 버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인 발달 장애인 대상은 나왔어요. 자 자립생활 역량 강화. 자립해 가지고 생활해 주도록 하겠다. 뭐 요거는 알겠는데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찾아지세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사업? 상담인 건지 물질을 지원해 주는 건지 취업을 시켜 주는 건지 아니면 무슨 기술을 가르쳐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건지 그럼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목에 들어가 주면 좋죠. 예 제목이 슬쩍 적어 놓은 것 같아서 '뭐가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목에 구체성에 점수를 많이 주는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탈락시켜 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요 함께 어울림? 뭘 가지고 함께 어울리겠다는 거지? 예 사진은 우리가 바라본 세상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 발달 장애인 아동들의 눈을 통해서 사진이라고 하는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성인 발달 장애인인데 성인들인데 자립생활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목적까지는 알겠는데 뭘 가지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렇게 좀 명쾌한 제목은 아니다. 뒤에 거 한번 볼까요? 이 중에 괜찮은 제목도 있고 애매모호한 제목들도 있는데 자 우리 반 왕따 바이러스 치료하기. 여러분 좀 어떠세요? 우리 반 학생들이라고 하는 대상은 좀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반 학생들이겠죠. 더 정확하면은 뭐 아
우리 반 학생 이렇게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우리 반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왕따를 치료하겠다는 게 최종 목적이죠. 왕따 바이러스가 퍼져 있나 봐요. 이걸 치료를 하겠다는 건데 무슨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우리 복지사님들이 제안서 내실 때 이렇게 제목 적으신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냥 대충 알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근데 뭘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왕따 바이러스를 치료할 거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은빛 도우미 벌써 여기서 좀 애매하게 나오죠. 부제목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차라리 양조부모가 앞으로 오시는 게 낫죠. 양조부모는 뭐예요? 양부모님, 친조부모님이 아니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양조부모님이란 얘기인데 그분들을 데리고 그분들이 사랑의 천사라는 건지 상당히 지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양조부모님을 뭐 아동과 연결시켜서 이 부모님이 없는 아동들을 뭘 어떻게 좀 해 보겠다라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제목을 다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자, 뒤에 장애 없는 거리 만들기 요거 없으면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무슨 이 캠페인인가? 여러분들 좀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아까 앞서 보셨던 제목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멋진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지 못한가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실 겁니다.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빈곤 지역 청소년이라고 하는 대상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 대해서 신바람 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 뒤에 이제 부제목 보니까 빈곤 지역 청소년들의 빈곤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요것도 위에 세 가지에 비하면 좀 구체적이긴 한데요. 신바람 나는 세상 만들기를 차라리 부제목으로 보내시고 빈곤 지역 청소년을 위한 빈곤 예방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적으시고 부제목으로 신바람 나는 세상 만들기 요렇게 적어 놓으시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다듬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업 제안서에는요.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들 명쾌하게 명확하게 적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업명이 적히고 나면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쓰셔야 돼요. 근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그냥 "이 사업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이 사업이 필요한데 "우리 기관이 아니면 이거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주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서두에. 왜냐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래. 이 사업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너희 기관 아니라도 주변에 다른 기관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하며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기관이 반드시 내년에는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기관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해 봤던 적이 있다면 그 사업을 해 봤던 그 역사를 쪼끔 기록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회복지사님인데 부모 교육에 대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부모 교육을 많이 해 보신 강사님을 모시겠습니까? 한 번도 부모 교육을 안 해 보신 강사님을 모시겠습니까? 강사님을 처음에 섭외하면 선생님 부모 교육 많이 해 보셨다고 해서 저희가 섭외 드리는데 저희 기관에 와서 좀 특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시겠죠. 그런 것들처럼 심사위원 입장에서도요. 아 이 기관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안서를 제출을 했지만 역사를 보니까 이 기관에서 그동안 후원금을 못 받아서 그렇지 발달장애 아동들을 데리고 그동안 사업을 쭉 해 왔구나. 야, 그러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지원해 주면 꽤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성에는요. 첫째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굉장히 '이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꼭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적혀야 되고 둘째는 '우리 기관이 잘할 수 있다. 우리 기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기관이 이런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돈만 지원해 주면 이제 날개를 달 거다. 그러니까 돈 달라." 이렇게 인제 설득이 되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적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뒤에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도 학생들에게 보고서를 좀 받아보지만 소감을 적는 그 보고서가 있고 조사를 해서 내셔야 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조사를 해서 내는 건데도 본인의 생각만 적으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그리고 근거가 분명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느낌과 소감만 적어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과제로 내시오." 하면은 "아동학대 심각합니다. 우리 옆집에도 항상 아이를 때리고." 그걸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학대가 몇 프로나 됐었고 코로나 기간에는 몇 프로나 증가를 했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동 학대의 율이 어느 정도나 높고 아동 학대를 많이 하는 대상은 실제로 이거는 뭐 그 데이터입니다마는 친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학대해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 놓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학대를 많이 하실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자기 부모님이 학대를 제일 많이 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남 탓을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그 중요한 경험적 자료, 통계 결과 그다음에 근거, 신문에 나와 있으면 신문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적어 주셔야 뭐예요? 읽는 사람이 신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생각 말고 왜 이 그 사업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심각해요? 당신이 속해 있는 기관의 그 지역 사회에 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걸 당장 그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 적으실 때 여러분들 생각을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어떤 이론에서 이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신문에서 보도된 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논문 같은 데서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셔 가지고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 무엇을 높일 수 있냐면은 글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빙성 이것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떤 기관에서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너희 기관에 왜 지원해 줘야 되냐?" 어 자기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위에. 우리 기관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청소년의 5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50%가 그럼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이것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 청소년의 5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더니 서울 지역은 10%만 중도 탈락하고 전국적으로는 27%가 학교를 들어갔으나 27%가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출처 적어 주시면 좋아요. 무슨 신문 보도라든지 아니면은 교육부 통계 자료 2023 년도 교육부 통계 자료에 나와 있었다든지 요렇게 딱 적어 주시면 좋거든요. 자 그런데 전국 평균이 27%가 중도 탈락인데 우리 지역은 어떻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 졸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지역에만의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 데리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죠. 위에 한 줄로 적힌 것보다 간단하게 아래쪽에 적힌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리고 이 지역 50%면 너무 심각한 건데 심사위원 입장에서 "야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 시급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통계 자료, 근거 자료, 필요성을 작성하실 때는 바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위치한 땡땡 무슨 구에 한부모 가정이 약 100 세대 정도로 추산된다." 뭐 무슨 구 안내 자료 뭐 2008 년도 자료다. 근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20% 이상 많은 수치인 걸로 나타났다. 네, 사업 필요성을 쓰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구에는 한부모 가정 비율이 높으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하도록 돈 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전체 인구 몇 세대 중에 한부모 가정이 100 세대 정도로 추산되는데 특별히 우리 기관이 속한 그 복지관 주변 쪽에 60% 이상이 몰려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한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서 출타를 해 버리면 아이들이 그대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어지고 가정 형편상 학원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집에 오고 나면 그 시간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방치를 한다는 거죠, 방임.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에 대부분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 보내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따라오는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 이 아동들에 대한 보호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돈 지원해 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나 혼자 그냥 잡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그 한부모 가정 아이들 보호가 안 되니까 심각하니까 "우리 기관에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다 적고 나면 우리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적으시면 되는데 기대 효과도 이어서 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예시를 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제 본격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몇 명까지 참여를 시킬 것인가. 자 내가 복지사로 있는 땡땡구의 인구가 12,000 명이다. 우리 구의 인구가 12,000 명인데 그중에 한부모 가정 세대가 100 세대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역표가 점점 작은 칸으로 가고 있죠. 첫 번째 전체 큰 관역은 우리 구의 인구 전체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칸에 한부모 가정 세대가 100 세대. 자 이제는 문제 집단으로 들어옵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보니까 한부모 가정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한 40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우리 기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60% 60 세대는 너무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걸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겟이 되는 집단. 우리가 이것을요. 타겟 집단 안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을 뽑아낸 것인데 바로 프로그램 대상자가 됩니다. 교수님 60 세대 다 하면 안 돼요? 60 세대 다 하시면 좋죠. 다 필요가 있는 분들이니까. 타겟이 되는 분들이니깐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중에 20 명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중에요.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동의하신 분들 또는 우리가 설득해서 참여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 고런 분들을 정리를 해 보니까 20 세대 중에 각 가정에 뭐 아이들이 2명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아동 숫자를 30 명으로 최종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상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구체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대상들에게 돈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이 지원되든 뭐가 지원되든 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세밀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자 발달 장애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연령도 딱 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도 신변 처리가 가능한 사람을 하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러 와야 되니까 신변 처리가 어려우신 분이 복지관 나오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변 처리가 가능하되 타인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을 정하겠다. 그렇게 청소년 10 명을 정하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진 찍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발달 장애 청소년이라고 해서 뽑아 놨더니 대화가 안 되면은요,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요. 어르신들의 한글 교실을 좀 오픈하겠다 이래 가지고 노인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정작 모집하고 나서 첫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아 이거 잘못 모집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글에 대한 수준 차이가요. 글을 전혀 모르시는 분에서부터 퇴직하셨던 국어 선생님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노인이다 보니까. 그 국어 선생님은 한글 교실이라고 했는데 착각을 하신 거예요. '아 시를 읽고 책을 읽고 독서 나눔을 하는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오셨고, 다른 어르신은 정말 낯 놓고 기역자를 모르시는 분이라서 기역 니은을 배우러 오신 분이고,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디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수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한글 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칠곡 뭐 할머니 글자체 이런 거 그 만들고 할 때 저희들이 그 국어 가나다라 이런 거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던 거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써 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가나다라를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좀 한정해서 연령대도 좀 정해야 되는데 90 가까운 분 오시니까 죄송하지만 설명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 한글 교실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프로그램 첫 시작하는 그날에 오신 분들도 불편하고 서로가 계층도 너무 스펙트럼이 넓고, 그래서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제목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필요성을 쓰시는 요령, 그리고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선택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 사업 제안서 적는 것 중에 목적과 목표 적는 부분부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만 좀 쉴게요. 뒤에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58 분이니깐요. 3시 3분 정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복귀를 하셨죠? 네. 오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안서에 제일 처음에 사업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사업 제안서에 썼습니다. 고렇게까지 작성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사업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 근데 앞서 그 사업명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 목적이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 사진 교육 같은 경우에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인제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표현력을 높이겠다. 뭘 통해서? 사진 교육을 통해서. 그럼 이제 사진 교육을 어떻게 단계별로 시킬 거냐. 요게 인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목적은요, 제목과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쪼금은 추상적으로 목적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에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목적과 목표를 구분해 봐라." 그 목적은 이상향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고, 목표는 그럼 뭐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물,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목표 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 자, 뭐 저도 항상 연초에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살을 빼는 이유는 저의 목적은 뭐죠?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면, 목적을 세웠다면, 그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단위나 하루 단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살을 빼서 건강을 되찾겠다.'
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하루에 자 식단은 요렇게 할 거고 운동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할 거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나와 줘야 돼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안 나와 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평가를 못 해냅니다. 제가 하루에 1 시간 정도 운동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오늘 안 했어요? 그럼 저의 평가는 뭐죠? 오늘은 평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했냐 안 했냐 요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측정한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요 어떤 제안서들은요 목적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적어서 "목적 쓰지 마시오. 그냥 바로 목표만 쓰시오."라고 하는 제안서들도 있어요. 그만큼 목표는 구체적으로 적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야 되는 것은 목표는 나중에 측정해내야 된다. 평가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하루에 1 시간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1달 후에 평가해 보니까 15 일밖에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럼 저는 제 목표의 50%만 달성을 한 거죠. 이렇게 측정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목표는 반드시. 그래서 목표는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정해야 한다. 요게요. 사회복사 뭐 1급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지만 실천론, 실전 기술론 교과목에서도 이 질문들은 문제들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수립한 그 바탕 위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나중에 그 평가 부분 나오면 쪼끔 더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프로그램 구조는요. 목표를 세워 놓고 나면 이 목표대로 프로그램을 이제 정하시면 돼요. 제가 '하루에 1 시간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했다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되죠. 어떤 프로그램이냐. 걸을 거냐, 뛸 거냐, 뭐 헬스장을 갈 거냐, 수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라와 주면 되는 거죠. 그 1 시간의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해서 설정된 목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냅니다. 나중에 예시와 함께 또 볼게요. 그리고 인제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거냐 인력들도 배치를 시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수행을 한다면 첫 1월 달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 달 동안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 월부터 10 월까지 프로그램하고 뭐 11 월, 12 월은 평가를 하겠다든지 요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표 또는 수행 기간 한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요런 것들을 사업 내용 안에 기록을 쭉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학생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목표는 이 방향으로 세워 놓고 프로그램은 딴 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목표는 뭐 '정서 안정을 도모하겠다. 자아 존중감을 몇 점 이상 높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프로그램 안에는 자아 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져다가 다 짜집기 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글을 쓰시다가도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목, 제목에도 대상, 방법 그리고 목적 요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제목이랑 내가 세운 목표랑 그리고 이 목표와 프로그램이 일맥상통하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10 장씩 20 장씩 제안서를 써 내려가다 보면 뒤에 가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갖다 넣어 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세운 목 내가 지금 기록한 이 프로그램이 앞에 있는 목표 뭐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자꾸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내가 세운 목표 중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달성할 만한 목표는 없다 하면 그 프로그램 포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한글 교실이다. 그러면 목표는 뭐예요? 일 주일 동안
기역에서부터 뭐 희응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쓰는 걸 마스터하겠다. 이게 목표죠. 그럼 프로그램은 뭐예요? 월요일 날은 뭘 배우고, 월요일 날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화요일은 써보기를 하고, 수요일부터는 안 보고 쓰기를 하고, 목요일은 나와서 써보기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한글 교실을 하겠다 해놓고 어려운 시 읽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세부 사업 내용을 진행할 때 기승전결이 논리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 아동의 사진 교육, 그 사진 교육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을 증진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신 분들과 관계 증진을 합니다. 일단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서먹서먹하면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사진의 이해에 대한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출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자, 이 흐름 어떠세요? 괜찮죠? 흐름이? 아랫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참여자 모집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발달 장애인들은요. 사람이 먼저 좀 친해져야 되거든요. 어색한 사람하고는 공격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밀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순순히 활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가르쳐 주는 사진 작가님뿐만 아니라 복지사들하고도 다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사진 우리 목적이 사진 찍는 거라고 해서 오리엔테이션 끝나자마자 바로 사진 촬영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이게 조금 순서가 안 맞다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이해를 시키고 이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관계 증진하는 활동하고 출사해서 전시하겠다. 여러분이 복지사라고 한다면 어떤 쪽의 세부 사업 흐름을 선택하겠는가? 금방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처음 세웠던 목표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예시에 보면 자, 세부 목표가 지금 우선은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양한 특별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예, 활동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두 번째 목표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아까 우리가 앞서 예시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중에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방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을 좀 보호해주고 두 번째 목표는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려면은요. 세부 목표를 딱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프로그램을 적어주시면 목표에서 벗어나는 프로그램을 적지 않으실 적는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 박물관 가보는 거, 가족 캠프 가보는 거. 이게 이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 언제 수행할 건지, 누가 와서 진행해 줄 건지,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데리고 와야 되는지, 총 참석 인원은 어떻게 할 건지, 1년에 몇 번 정도 할 거고, 한 번 한다면 몇 시간 할 건지, 요렇게 한눈에 쫙 보이게끔 기록을 해 두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편리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니까 수학이 좀 많이 떨어지나 봐요, 이 아이들이. 평균에서 수학 교실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것은 시행 시기를 상시에 매일 진행하겠다. 그리고 요 인력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 2회에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가르치겠다. 요렇게 적어 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른쪽의 프로그램이 서로 논리적으로 맞느냐 요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짜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요. 프로그램별로도 할 수 있지만 주 담당자. 그래서 이 제안서를 낼 때 우리 부서의 주 담당자는 김 대리님, 박 부장님. 근데 이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특강 하실 때 특강 많이 해 보신 분 우리가 섭외하는 것처럼 자 이분들이 공부방을 이 정도로 운영을 하셨고 복지관에 이만큼 근무하셨고 슈퍼바이저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요 정도 그 경력이 되는 분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는 심사자 입장에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구나. 이 믿을 만하다.' 그러면 제안서에 대한 그 선택을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선택해 줄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인력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앞서 살펴본 이 사업 필요성도 잘 적었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이 기관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근데요 복지사님들이 이 예산을 굉장히 대충 계획해서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산을 대충 수립해 놓으면은요 이 제안서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쪽에서는요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10 원짜리 하나까지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잘 세운 그 제안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심사위원들께 여쭤보니까 다 똑같다면 그다음 뭘 보느냐, 다 점수가 똑같다면 그다음 어디서 판단하느냐, 예산서가 얼마나 꼼꼼하게 짜여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담당자가 현실 감각이 있고 꼼꼼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예산서가 점수를 높게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예산의 항목은요.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기타 항목 이렇게 나누어서 항목을 정해서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인력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인데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기 월급 넣으시면 안 됩니다.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사님들은 복지관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사업에서 해당되는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 분들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님을 모셔온다거나 상담자를 모시고 온다거나 해서 그분들에게 뭐 일당을 드린다든지 상담료를 드린다든지 요런 인건비예요. 그리고 사업 전체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드는 비용들, 그리고 이 항목에 넣지 못하고 그러나 필요한 비용들은 기타 항목으로 잡아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그 기관들은요. 제안서 낼 때 "자 우리 기관에는 예산 요렇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예산 기준표를 첨부 파일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그 기관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산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앞서 우리 그 아까 사진 교육이었다 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참여자가 12명 정도 될 거다. 진행자 2 명, 참여하시는 우리 발달 장애인 10 명. 근데 1 명당 다과비를 7,500 원까지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참여자 12 명에 진행자 2 명에서 7,500원 곱하기 14 명 요렇게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뭐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금방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간식비 이렇게 해서 그냥 20만 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20만 원이 나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적어 주시는 게 좋다. 예. 근데 인제 과가비도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사모비가 필요하다. 이분들이 오셔서 볼펜이나 용지를 사용해야 된다 하면 그런 것들도 청구할 수는 있고요. 근데 인제 너무 과도하게 누가 봐도 복지관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써 놓은 품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돈들은 설사 제안서가 선정이 되더라도 예산이 삭감되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노트북을 구입하겠다. 이건요. 심사위원들이 딱 보시면 알아요. 이 프로그램 해 봤자 뭐 몇 개월 또는 뭐 7-8 개월 정도 할 프로그램인데 노트북을 구입해?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이 노트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복지관에 물품으로 나중에 두려고 신청하는 건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사진을 출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한다면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복지관의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쪽에서 이런 건 지원 못 합니다. 그리고 예산 수립이 쪼끔 더 엉망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면은 사업 제안서 자체가 탈락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예산 수립을 하실 때 비용은 단위 가격 요건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든지 쿠팡이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시세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F 한 박스가 얼만지. 또는 뭐 생수를 간식으로 제공한다면은 몇백 몇 500 미터짜리 생수를 대략 너무 여러분들 비싼 건 수입산 물 말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얼만지 그리고 몇 명이 먹을 건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청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삼성복지재단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면 주로 직접 경비들은 지원을 해 주고요. 간접 경비는 지원을 잘 안 해 줘요. 어떤 거냐면은 에어컨 뭐 전기세 뭐 냉난방, 전기료 그건 이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복지관에서 어차피 월 단위로 나가야 되는 전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하는 김에 우리가 전기료도 지원받자 이렇게 하면은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접 비용은 복지관에서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자부담으로 간접 경비로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하시는 게 좋고 공동 모금회라든지 뭐 기업체에 있는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안서에 대한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 당신네 기관 합격했다. 돈 입금해 줄게."라고 할 때의 사업비는 주로 직접 경비에 해당되는 것들을 선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실 때요. 신청하는 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자부담할 건 뭔지 우리 기관에 뭐 승합차가 있다. 만약에 간단하게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기관에 승합차 2대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근데 이 소풍을 가기 위해서 승합차를 대여하는 비용을 넣어 놨다. 그러면 좀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신 기관에 승합차 3대 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돼요? 하루 소풍 가는데 승합차 대여하는데 50, 60 뭐 70만 원씩 꼭 지출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인제 그 제안서 금액 주는 데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자부담하는 부분들을 또 좀 잘 적어 두시면 기관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아 이 기관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예산을 짰구나.'라고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짠다면 요런 식이죠. 인건비 자 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봉사자들 중에 그래도 차비 정도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월 10 시간에 시간당 2만 원이고 12 개월을 우리는 이분을 단기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금에서 이렇게 좀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다음에 학습 프로그램 중에 수학, 숫자에 놀자 프로그램한테 책도 사야 되고 몇 권 사서 할 거고 아이들도 간식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식 1,000원 기준에서 1,000원 가지고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렇게 문구 구입 구체적으로 연습장 2,000 원짜리 몇 명 자원봉사자들 식대 왜냐면 이분들은 수학 가르쳐 주러 오셨는데 숙제 가르쳐 주러 오셨는데 비용을 안 들이니까 점심 식사비 정도는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직접 경비가 있죠. 요렇게 세로로 보시면 요게 직접 경비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89만 원 지원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간접비 보시면 버스 대여. 우리 기관에 버스가 좀 25 인승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그 45 인승을 가지고 있는 뭐 인근의 어떤 교회 같은 데 좀 "지역 사회에 좀 빌려 주십시오." 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내서 대여하겠다." 하면 간접 경비로 해서 우리 기관에서 쓸 비용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공동 모금회에서는 이 589만 원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는 거죠. 제안서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총 이 사업은 예를 들자면 뭐 이만큼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정해서 비용을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근데 이 예산 수립을요. 구체적으로 해 두셨을 때의 이점은 뭐냐면 나중에 일하시기가 수월해요. 요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돈을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신청서 낼 때는 3-4 개월 전에는 연습장이 2,000 원이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 지나면서 물가가 올라 가지고 3,000 원이 돼 버렸다. 여러분 요즘 물가가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지원금 받으실 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조금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려고 하니까 2,000원 미만이 없어요. 그러면 3,000 짜리 사야 되는데 여기는 빠듯하게 이렇게 해 두셨는데, 제가 만약에 예산서를 기획을 한다면 아래쪽에 예비비를 좀 둬서 물가가 오른 그런 항목에는 좀 가져다가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인제 보시면은 버스 대여를 2개 할 건데, 하나는 당신네들이 주십시오. 하나는 우리 기관에서 한번 해결해 볼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신청 금액, 자부담, 또 직접 나가는 것, 간접적으로 나가는 것, 요렇게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제 간접비 성격은 뭐냐면, 간식을 먹어도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아이들에게 바로 사용되는 거, 요런 건 직접비인데요. 간접 비용은 도구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도움을 주는 비용들, 요런 거요. 냉난방비, 요런 것들은 이제 간접 비용으로, 세금 뭐 요런 것들은 주로 간접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다 진행했다고 하면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결국 이 평가는 뭐에 대한 평가냐면 목표 수립한 것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시설에 평가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칭찬을 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였냐면, 과거에는 고아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고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아동 생활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제가 인제 기관 평가를 하러 갔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쭉 가지고 왔어요, 기록물들을. 그중에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제출하신 목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일주일, 기간 일주일, 일주일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제가 그 목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만 마스터하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마스터한 아이들이 10명 중에 8 명, 그럼 80% 달성한 거고, 나머지 20 명, 20%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2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선생님 누구냐." 거창하고 뭐 멋진 말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건데, 이 선생님 평가가 너무 쉬운 거죠. 10명 중에 일 주일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마스터한 아이들 숫자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치만 측정하시면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에 평가를 하시려면 그냥 '잘했네. 이 정도면 괜찮게 했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목표가 수립되었냐 수립되지 않았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벌써 앞서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 두시면 평가는 쉬워진다.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질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어 그 다양한 특별활동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아까 소풍도 있었고요. 가족 캠프도 있었는데, 뭐 박물관 다녀오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 두었어요. 그리고 30 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여도를 측정해 보겠다. 30명 다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참여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목표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워 두셔서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학습 능력 향상, 앞서 보셨던 숫자야 놀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평가하신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올랐는지를 보면 되죠. 수학 점수가 올랐냐 오르지 않았냐. 근데 또 하나 보여야 된 보셔야 되는 것은, 아이가 잘 출석해서 매일 와 가지고 공부를 잘했는지, 이런 집중도,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잘 왔는지, 일지 작성, 이런 것들. 프로그램 전과 후의 성적 비교, 뭐 요런 것들이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인제 요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에서 쪼끔 고급스럽게 평가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인제 여러분들 뭐 메모를 하나 해 두시면 좋겠는데,
설문지 가지고 보통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그 교육 끝나시고 나서도 나중에 그 설문조사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채팅방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항상 만점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명심해 주시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은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요게 인제 사회복지사들이 평가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해 둔 책이에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거든요. 온갖 그 척도집이 다 들어 있어요. 자아 존중감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뭐 대인관계 향상되어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은 대인관계 사업 전과 후의 대인관계 향상도 정도를 평가하려면은 설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평가 척도집에 보시면 대인관계 향상 정도를 측정하실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만들었냐?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거쳐서 표준화 작업을 거친 설문지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허리를 재시려면은 뭘 가지고 오시죠? 줄자를 가지고 오시죠. 줄자는 어디에서 구매하셔야 되죠? 문구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팔죠. 그 줄자는 어디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은 국제 표준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1 센티미터를 요게 요 정도 길이를 1 센티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요만큼이 1 센티라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넓게 해 놓고 1 센티라고 우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줄자를 사든 막대자를 사시든 국제적으로 공인해 둔 표준 측정 자를 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제대로 만들어진 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할 때 측정한 값이 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설문조사를 하는 이 척도집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10 문항 정도 만들었어. 이렇게 하시고 측정하시면 안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해 본 척도집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MBTI 검사 유행이잖아요. 그 인터넷에 하시는 거 쪼끔 위험성이 있어서 제대로 받으시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 MBTI가 우리나라에 1970 년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십만 명에게 측정한 검사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계속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성격을 측정하는 데 올바른 검사지인지 아닌지를 수십만 명에게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는 성격을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 맞다.' 이렇게 서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마음대로 성격 검사하는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성격 검사해 봐라. 너 우울증 한번 측정해 보자. 내가 만든 거 내밀어서 우울증 체크해라." 우울하지 않는 사람을 우울증 환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그것을 검증해 낼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복지사님이 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학생의 신분에서 과제물을 내야 되는 경우에 요런 척도집 검색하셔서 PDF로 좀 다운해 두시면은요 여러분들 유용하실 거예요. 제가 꼭 좀 권해 드리고 싶고. 어 그거 외에도 이런 그 간이평가 도구집 그리고 요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만든 척도집이거든요. 대표적인 두 가지니까 사회복지 프로그램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는 정보로 좀 메모해 두셨다가 언젠간 좀 유용하실 때가 꼭 있으실 겁니다. 한 몇백 가지 여기 벌써 199 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 없는 척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아동의 뭐 친구 관계, 학교 적응 척도, 부모님과의 관계 척도, 의사소통 척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 우울, 노인 자살 생각에 관한 척도, 논문에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검증한 척도다. 시중에서 인정받은 줄자처럼 인정받은 평가 척도지다. 요렇게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가르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설문지는요. 마음대로 측정하시면 안 되고 표준화된 그리고 인정받은 설문지를 가지고 오셔야 그렇게 측정하셔야 정확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중요하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내용까지
기록을 쫙 다 하시고 제안서의 모든 걸 기록하시고 나면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렇게 제안서를 쓰셔서 선정되신 우수 사례들이 있어요. 요것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몇백 가지가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해 드리겠고 우수한 사업 중에 하나로 청주 노인복지관에서요. 공동 모금회에 제안서 내셨던 건데 어르신 자 한번 보세요. 제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제목에 보면 대상 나와 있죠? 어르신들. 제 대상 나와야 된다 그랬고요. 목적 뭐예요? 일자리 창출. 근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교복, 재활용 교복을 수선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제목이 뭐예요? 행복 교복 실버 천사. 이 교복을 파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 파시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어르신들의 일감을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제목을 딱 보면 '아 뭘 하려고 하는 사업이구나.' 답이 딱 나와 줘야 돼요. 이게 좋은 제목이다. 거창한 말을 붙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제목에는 뭐가 들어 있어야 된다? 대상,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이 방법이 뭐예요? 재활용 교복 수선이라고 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관 소개하고 어떻게 사업할 건지 설명해 두고 있고요.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인제 어르신들이 교복을 수선해서 아이들이 다닐 만한 길목이나 복지관 광장이나 이런 공터에서 판매를 한 거죠. 여기에 보니까 평가를 했어요, 나중에. 기획 의도는 어떤 거였고 이 고령화 사회에 일자리 마련해 주고 싶다. 근데 또 교복이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아이들이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새 걸 자꾸 사 주려고 하니까 부모님 부담도 있고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노인 일자리 창출, 하나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근데 우리 기관이 그동안 일자리 사업들을 쭉 해 오면서 "우리 기관이 이거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 참여자들 구체적으로 써 놨죠. 청주 시내에 이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요게 인제 구체적인 거예요. 수선, 세탁, 판매해 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력서 제출하실 때. 요 분들 중에 20 명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을. 바느질 좀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재봉틀. 교복 수선을 하셔야 되니까. 대상을 고렇게 정하겠다는 겁니다. 핵심 참여자들이고 주변 참여자들은 요걸 구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어 두었고요.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 20 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나중에 16 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자리. 교복은 100건 이상 기증이 됐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우리가 원래 목표는 한 100건 정도의 교복을 받아 오려고 그랬는데 131 건의 이상의 교복이 수거됐다는 얘기입니다. 목표치를 넘겼죠.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을 잘한 겁니다. 판매도 판매는 이제 500건 정도로 목표했는데 407건 정도를 팔았다는 거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다. 요게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사업명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시면 되는데 인제 이게 간단하게 책에 실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쪼끔 목표 부분이 설명이 쪼끔 빠져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뒤에 인제 와 보면은 성과 목표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해 줬고 "일자리 제공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래?" 했더니 20명 계획했는데 16 명이 일을 했으니까 80으로 달성했다. 수치로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세웠는데 어 그들에 대한 생활 만족도를 20% 이상 높이겠다 해 두었는데 설문지를 쓰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척도집에 보면 생활 만족도를 물어볼 수 있는 설문지가 이미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사전에 설문지 해 보고 사후에 설문지 해 보면 됩니다. 근데 평균 점수가 보니까 25.4%가 향상됐어요. 20%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잘한 거죠, 프로그램을. 참여자들 만족도도 원래는 목표로 10% 예상했는데 6.8% 향상이 됐고요. 어르신들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건 인제 본인에 대한 내가 얼마나 필요로 하고 쓸모 있는 사람인가를 느끼는 걸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는데 18%를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58% 교복 물량을 확보했다. 쪼끔
목표치보다는 적게 인제 물량이 확보된 거죠. 구입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요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 요렇게 인제 결과 보고서를 쓰신 겁니다. 사업을 하나 더 보시면 청량군, 노인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자, 은퇴하신 어르신 대상 나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지역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겠다는 건데, 부제목으로는 스마트 집배원 이렇게 해서 노후의 어른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스마트폰에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가르쳐 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인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청량군에 은퇴하신 어르신 20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뭘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스마트폰 쓰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또는 어 어른들이 시골에 흩어져서 살고 계시니까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 전문 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코로나 기간에 좀 진행을 하게 됐는지 마지막에 보니까 가정 방문이 쪼끔 못 이루어졌다 하는,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적어 뒀습니다. 본인들이 세웠던 성과 목표를 한번 보니까 전문 교육을 시켜서 자아 존중감 높여 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도 자아 존중감 척도집을 가지고 와 가지고 사전 사후 조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 향상이 됐는지. 그리고 인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목표가 있었는데 90% 가 합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스마트 앱 이용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봉사자로 길러내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체계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봉사 참여 활동 보니까 90% 정도 참여를 했다. 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전화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안부를 물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쭉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니까 사업에 참여한 조 모 회원은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 후에 집에서 굉장히 무료하게 이제 보내고 계셨는데,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집배원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스마트폰 지도자 자격증 2 급을 취득하셔 가지고 충청남도 디지털 배움터 보조 강사 일을 하게 되셨고, 이분이 밝히신 소감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인제 주부로 살게 됐는데 다시 한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요렇게 인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요것은 인제 어 실제로 선정됐던 사업에 대한 사례들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잠깐 한 1-2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실제 제안서를 한번 좀 보여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제안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사업명 쓰고 필요성 쭉 쓰도록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인제 종이로 페이퍼로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잠깐만 한번 보면 사업명, 저소득층 방임되어져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야간에 보호를 해 주겠다. 애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뭘 가지고 보호해 주고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밤늦게도 이 친구들을 야간 보호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명 들어도 뭘 하겠다는 게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그리고 인제 필요성을 적어 놨는데요. 아주 잘 적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인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의 한부모 가정의 현황들을 좀 적어 놓고, 보통 7시 전후에 기간을 하는데 이 친구들 부모님이 안 계셔 가지고 7시 이후에도 자기들끼리 있다라고 하는 근거, 요런 거 좀 적으셨고, 여기 인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데이터를 쪼끔 더 적어 주시면 좋죠, 통계 자료. 근데 밑에 보니까 통계 자료를 좀 적었어요.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굉장히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부모 가정 아동들 숫자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렇게, 요렇게 높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방치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의 20% 정도가 한부모 가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 너무 필요하다." 고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 기관에 그러면 이런 그 프로그램 해본 경험 있어? 우리 경험해 봤다. 우리 이때까지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우리의 힘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경험적 근거를 여기 적어 놨어요. 열매종합복지관에서는 우리는 개소한 이후에 일평균 20여 명의 아동들을 계속 돌봐왔다. 저녁 10 시까지 보호해 왔다. 이제 돈만 지원해 주면 우리 더 잘할 수 있다. 요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초보가 아니다. 우리 이만큼 경험이 있다. 그 돈 줘도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기관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요런 쪼끔 복지 우리 기관의 현황을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도 뭐 봉고차 몇 대, 뭐 승합차 몇 대, 그리고 복지관 안에 교육실 몇 개 뭐 요런 걸 좀 적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적어 줘야 되냐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져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사자 입장에서는. 뭐 10 평도 안 되는 방 한 칸 가지고 있으면서 40-50 명을 데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장소비도 신청 안 하고. 이건 너무 비현실적으로 지원한 거다." 이런 그 심사자들이 그런 그 판단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적어 주셔야 되고 대상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서울시 전체 인원 구의 인원이 요만큼이고 그중에서도 우리 동에 저소득층 아동 몇 명 중에 부모님이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10 시까지 꼭 보호해 줘야 되는 아이들 요렇게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고요. 최종 20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적 대상 중에 표적 대상 보니까 땡땡 무슨 무슨 동에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저녁 10 시까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뭐 총 90 명인데 그중에 20 명만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클라이언트 인원을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의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죠. 기대 효과. 저소득층 아이들 야간에 보호해서 야간에 안전하게 키우겠다.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공부를 시켜서 학교 적응력 높이겠다. 저녁에도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간식을 먹이면서 건강한 심리와 육체로 성장시키겠다. 그리고 대부분 한부모 가정에 다 그렇진 않지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좀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개선시키겠다 했고 사업 목표 요렇게 세워서 그 사업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적고 나중에 어디까지 달성할 건지 성과 목표를 적어 둡니다. 이 성과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는 나중에 평가서 적을 때 작성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쪼끔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어 프로그램은 뭘로 할 거냐? 보호 아동을 야간에 보호하는데 야간 아동 보호할 때 1 시부터 10 시까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귀가할 때 동행해 주겠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죠. 요런 것들. 그리고 저녁에 신체 발달이 너무 이 아이들이 잘 못 먹어서 발달이 좀 낮다. 그러면은 간식을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리고 심리 안정을 위해서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연극 치료 이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요렇게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시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쭉 요게요. 나중에 복지사가 해야 될 일을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목표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할 건지 평가하는 방식까지 다 적고 인력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여기 적어 주셔야 돼요. 자격증은 뭘 갖고 있고 몇 년간 복지관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인지 요 분들의 실력이 좋을수록 잘 뽑힙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사업을 처음에 아 뭐 예를 들어서 1 월에 대상자 선정해서 야간 보호는 12월 달까지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뭘 할 건지를 체크를 해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산. 전담 인력을 좀 뽑으려고 해요. 밤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 인건비를 어떻게 줄 건지, 미술 심리 프로그램 하면은 얼마, 재료비는 얼마로 할 건지 산출 근거를 다 적어 놨죠. 요렇게 해서 쭉 보니까 신청하는 금액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당신네들에게 우리는 요렇게 1,954만 원을 신청합니다." 하고 "자 우리 자부담은 우리 60만 원만 좀 자부담할게." 요렇게 신청을 합니다. 100%다 지원되실 수도 있고요.
탈락될 수도 있고 사업비가 다 지원될 수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지원 못 해 주겠다 너네. 뭐 난방비 전기료 요거 빼라. 이건 니네가 써라. 우리 프로그램 안 해도 난방 에어컨 하잖아." 해 가지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잘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원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렇게 제안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수 교과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들어오셔서 수업을 또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쪼끔 한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선 너무 필요한 방법들입니다. 우리 복지사님들이 이것을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도 좀 많으시고 또 자꾸 해 보셔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제 2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축약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아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해 드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몇 가지 강조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제목과 목표와 사업이 논리적으로 적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예산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 평가 방법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속도집을 가지고 와서 자아 존중감이면 그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사업 필요성 적으실 때 통계 자료 활용하셔서 쓰셔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기관이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심사위원을 설득해 내시는 것이 제안서다. 그래서 프로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내 말을 듣고 설득당할 것인가, 잘 설득시켜 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작성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러분들 낮 시간대에 수고 많으셨고요. 끝으로 우리 선생님이 좀 안내를 해 주실진 모르겠는데 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채팅창에 채팅창에 네. 들어오셔서 예. 여러분들 만족도 조사를 쪼끔 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건강하십시오.